당신이 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고작 1시간. 그곳에는 아직도 국가가 시간을 멈춰 세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반도를 나누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던 나라, 전력, 공업, 소득, 군사력까지 1960년대 초반 북한은 분명 한반도의 상대적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빛조차 사라진 도시, 화폐보다 쌀이 귀한 경제, 그리고 1인당 소득은 남한의 55분의 1. 국가는 존재하지만 시장은 숨쉬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나라를 잘 살던 사회주의 모범국에서 지구상 최빈국으로 추락시킨 것일까요? 전쟁 때문이었을까요? 제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도자의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 이념이 아니라 경제 메커니즘으로 북한의 몰락을 해부합니다.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봉인한 선택,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경제를 희생한 순간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었던 결정. 이 이야기는 북한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국가가 경제를 포기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실험이자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한반도 최강국에서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한 북한 경제 붕괴의 결정적 순간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4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죠. 북쪽 지역에서는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을 등에 업은 한 남자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소련과 함께 입국한 그는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우며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워나갔고 1948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일성의 야망은 북한 지역을 통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고 소련과 중국의 승인을 얻어낸 뒤 1950년 6월 25일 이른 아침 대규모 군사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죠. 전쟁은 3년간 이어졌고 한반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던 집을 잃고 피난민이 되었어요. 가족들은 생이별을 했고 그 상처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피해는 엄청났어요. 전투에서 약 8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산업시설의 65% 정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다면 김일성 정권은 그 자리에서 종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1953년, 북한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황폐한 폐허에서 북한 경제가 기적 같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먼저 김일성은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것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했으니까요. 김일성은 정말 영리했어요. 그는 자신과 경쟁하던 정치 세력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전쟁 실패는 본인 때문이 아니라 간첩과 배신자들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죠. 이렇게 권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진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경제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북한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있었어요. 소비에트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공산 강대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공산 진영에게 매우 중요한 완충지대였기 때문에 두 나라는 북한 재건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물자, 기술을 퍼부어 줬습니다. 게다가 김일성은 천리마 운동이라는 대중동원 캠페인을 펼치며 주민들을 총동원했어요. 모든 인민에게 흰 쌀밥과 고기 국물을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면서 말이죠. 이런 노력들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960년대 들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45달러에 달했는데 당시 남한은 100달러 정도에 불과했어요. 북한이 남한보다 1.4배 정도 부유했던 겁니다. 석탄과 철강, 화학 비료, 시멘트 같은 주요 산업 제품 생산량에서도 북한이 압도적이었죠. 특히 전력 생산량은 남한의 5배 이상이었고 화학 비료는
무려 20배 넘게 생산했습니다. 당시 평양 거리를 보면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고 거리도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반면 서울은 여전히 가난한 도시였고요. 김일성은 이 시기에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을 나라를 폐허에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지도자로 떠받들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욕심이 지나쳤던 거예요. 북한이 남한을 압도하니까 김일성은 생각했습니다. 이참에 남쪽까지 흡수해서 통일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무력으로 밀어붙이든 경제력으로 압박하든 방법은 있을 거야. 그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야 해. 이런 생각으로 김일성은 모든 분야를 동시에 키우려는 무리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경제와 국방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선포하며 국가 예산의 약 33%를 군사비에 쏟아부었어요. 동시에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모든 경제 영역에도 대규모 투자를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자원과 자본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여기저기 돈을 뿌리다 보니 곧 경제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김일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력갱생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만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만 줬습니다. 자원도 부족한데 외부 도움마저 거부하니 성장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 경제는 정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남한은 1963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1974년 역사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남한의 1인당 소득이 약 570달러, 북한이 540달러 정도로 남한이 북한을 역전한 겁니다. 경제 규모 전체로 봐도 곧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게 되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김일성의 충격은 어땠을까요? 그는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무리한 계획을 수정하고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김일성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였죠. 마침 1970년대는 유럽 경제가 호황기여서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넘쳐났습니다. 유럽 은행들은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주며 이자로 수익을 올리고 싶어 했고 북한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접고 김일성은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약 24달러, 한화로 2조 원이 훨씬 넘는 거금을 빌려왔어요. 돈이 들어오자 김일성은 기뻐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북한의 생활 수준은 급상승했습니다. 1974년에는 남한보다 먼저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고 지하철도 남한보다 1년 먼저 개통했어요. 1975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도 약 625달러로 남한의 620달러를 아슬아슬하게 앞섰습니다. 북한은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자랑했어요. 평양 거리는 화려했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품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거든요. 북한이 빌린 돈으로 제품을 만들긴 했는데 이걸 팔 시장이 없었어요. 선진국들은 북한 제품을 구매하려 하지 않았고 무역 대상국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계속 무역 적자만 기록했어요. 공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제품들이 창고에 쌓여갔고요.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터졌습니다.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북한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출도 안 되는데 원자재 가격까지 치솟으니 무역 대금을 지불할 수가 없었죠. 경제는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고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긴축 정책을 펴고 구조조정을 하고 채권자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겠죠. 하지만 김일성의 선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돈을 안 갚기로 결정한 거예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2013년 기준으로 북한이 31개국에 갚지 않은 금액이 무려 150억 달러, 하나로 약 19조 원에 달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불량 국가로 낙인 찍혔죠. 보통 국가라면 여기서 완전히 끝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 같은 공산 강대국들이
계속 북한을 보호하고 지원해줬거든요. 돈을 떼인 유럽 국가들은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1980년대가 되자 경제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반면 남한은 이른바 3조 호황으로 연평균 12%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하며 무역 규모가 북한의 12배 가까이 치솟았죠. 이쯤 되면 김일성이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 오히려 그는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현실은 외면한 채 체면 치레에만 집착한 거예요. 1984년 남한에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3일간 약 680mm 비가 쏟아져 재산 피해가 2,700원 정도에 달했죠. 이때 김일성이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남한에 구호물자를 보내주겠다고 제안하면 어떨까? 남한은 자존심 때문에 거절할 테고, 그럼 우리는 돈 한 푼 안 쓰고 국제사회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잖아.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남한이 흔쾌히 고맙다며 도와달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북한은 당황했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쌀 약 8,200톤, 옷감 53만 미터, 시멘트 약 10만 5천 톤이라는 막대한 물자를 남한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체 생산이 부족해서 중국에서 얻어다가 보냈다고 하니 완전히 헛짓을 한 셈이었죠. 김일성의 실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이 행사는 대성공이었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김일성의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졌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대규모 행사를 열어서 국력을 과시하자. 그렇게 1989년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했습니다. 공산권 국가들이 주로 참가한 이 행사에 약 2만 2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북한은 여기에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과 여러 건물들을 지었어요.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무려 약 64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게다가 이 건물들은 전시용일 뿐이었어요. 남한은 올림픽 시설을 나중에 분양하고 활용해서 수익을 올렸지만 공산체제인 북한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에 돈이 좀 있네 하는 인상만 남기고 끝난 거예요. 이러한 실수는 또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서해 관문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도 약 75억 달러를 날렸어요. 대동강 물을 조절하기 위한 댐 시설이었는데 공사를 너무 서둘러 진행하는 바람에 부실 공사가 되었습니다. 완공된 서해 관문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항상 보수팀이 대기해야 했고 설계 자체도 잘못되어서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기후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숭어 같은 어류의 어획량은 급감했고 겨울에는 강이 얼어서 선박이 다니지 못하는 날이 수십 일씩 생겼습니다. 완전히 실패작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김일성의 무분별한 체면 치레로 북한의 외화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되자 북한에게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겁니다.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가 사라진 거죠. 공산권 유통망이 완전히 끊기면서 북한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자원 공급 경로마저 잃어버렸어요.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5년부터 3년간 가뭄과 홍수가 연달아 북한을 강타했습니다. 농업 생산은 급감했고 정부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할 수조차 없었죠. 이 시기를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릅니다. 무려 35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북한 청년 남성의 평균 신장은 남한보다 9cm 이상 작아졌어요. 1994년에는 김일성이 82세로 사망했습니다. 아들 김정일이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승계 과정에서 권력 구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죠. 최악의 경제, 불안정한 리더십, 소련의 붕괴까지 모든 것이 북한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붕괴를 예측했어요. 하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철저하게 준비해둔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바로 완벽한 권력 장악과 주민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수십 년간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해왔어요. 모든 잘못은 부하들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완벽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놨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가 안 좋은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당 간부들이 내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탓이다. 그리고 남한과의 군비 경쟁, 소련 붕괴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다. 놀랍게도 북한 주민들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완벽한 수령, 김일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거예요. 또한 김일성은 정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놓았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김일성의 권력 집중도는 프랑스의 루이 14세보다도 강했다고 해요. 당 간부들이 반발할 여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권력을 잡자마자 심화조 사건으로 약 2만 7천 명을 숙청했고 군을 완전히 장악한 뒤 성군 정치로 공포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철저한 통제 시스템 덕분에 북한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도 체제 붕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일 이후 2011년 권력을 잡은 김정은도 초반 5년간은 북중 무역 확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했고요. 그렇게 북한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세계 최악의 빈곤국이에요. 기대 수명은 남한보다 13세 정도 짧고 무역 총액은 남한의 18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제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핵무기와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도 최소 20개는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경제는 엉망이지만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커진 겁니다. 북한은 때때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외부를 향한 위협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을 체제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히 압도적인 경제 우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영원할까요? 역사는 한 번도 지금 괜찮다는 이유로 미래를 보장해 준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미사일이나 핵만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체제 붕괴, 그 뒤에 따라올 혼란과 비용,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이 우리에게 넘어올 가능성. 이것이 우리가 결코 고개를 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북한의 몰락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독재자의 야망과 오판, 체제를 지키기 위해 경제를 희생하고 주민의 삶을 계산해서 지워버린 선택. 그 결정의 대가는 수천만 주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림과 억압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경제는 체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존심으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주민을 버린 정권은 결국 스스로를 붕괴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남한을 내려다보던 그 나라는 왜 불빛 하나 남지 않은 땅이 되었을까요? 왜 선택지는 늘 있었는데 답은 하나뿐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끝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이고 언젠가 우리가 직접 마주하게 될 미래의 질문입니다. 이 비극을 단순한 북한의 이야기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교훈으로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